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신영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부엌으로 향하죠.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빠릅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들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는 그녀에게 있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6시 30분 식탁에 음식이 가지런히 놓이자 정신영은 아들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냥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고 뒤이어 며느리 미선과 손자 지훈이도 하나둘 식탁에 앉았죠. 할머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네요. 저 아침은 커피만 마셔도 돼요. 지훈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정신영은 고개를 저으며 된장찌개를 떠주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잘 먹어야지. 너희 아버지도 의대 다닐 때 내가 이렇게 챙겨줬단다. 화목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병원으로, 지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신영은 빈 그릇들을 치우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했구나. 그러나 그날 저녁 평온했던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민준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을 때였죠. 정신영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려 하자 미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뭐하긴 밥 차리지. 애비도 얼른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미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30분 전에 밥 먹었잖아요. 정신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밥을 먹은 기억이 없었죠. 부엌 싱크대를 보니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식탁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그녀는 애써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닫은 정신영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어요.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지만 이렇게 방금 전 일을 통째로 잊어버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선 민준 부부의 걱정스러운 대화가 들려왔죠.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가스불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그러게.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나. 정신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이 서글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맡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의사 가운을 처음 입던 날의 사진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내가 정말 노망이 들어가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사진첩을 덮었죠. 아직은 아니라고, 그저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영은 어제의 일을 애써 잊으려 하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찬장을 열어 묵은 쌀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통장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녀는 그중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에 늦게 얻은 아들을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플래시백이 시작됩니다. 1983년 겨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이었어요. 정신영은 8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요? 곧 나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하지만 남편은 다시는 병원 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여보, 미안해. 민준이 아직 어린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38배 나이에 미망인이 된 그녀에게 남은 건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시작한 건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주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엔 신발 공장에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어린 민준이 울먹이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하지만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사야 했기에 그녀는 아들을 달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정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평일 오전에 민준이 집에 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정신영은 서둘러 사진을 치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은. 민준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사실 병원이 요즘 많이 어려워요. 정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개원한 지 5년 그동안 순조롭게 운영되던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코로나 이후로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대출금도 있고. 지금 당장 막아야 할 돈이 3억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신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울던 8살 민준을 보았죠. 엄마가 가진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병원만 살리면 다 갚을게요. 정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어요. 허리가 아파 생선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이었죠. 그것마저 없으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평생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엄마, 정말이요. 고마워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정신영은 느낄 수 있었죠. 미안해할 것 없어. 자식 돕는 게 부모 도리지. 그날 밤 정신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도움을 청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깝지 않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 돈으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내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일기장을 덮은 정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어디선가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아들에게 건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정신영의 마음엔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죠.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신영은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30년 넘게 다닌 길이었습니다.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도 사야겠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걸음으로 마트에 도착했죠.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분명 아는 길인데 전혀 모르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영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목은 타들어갔어요. 집이 어디였더라?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작고 무력했죠. 한편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민준 가족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엄마,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민준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정신영은 핸드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 제가 나가서 찾아볼게요. 의대생인 손자 지훈이 급히 집을 나섰죠. 그는 할머니가 자주 가는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마트, 은행, 병원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지훈아, 우리 손자. 할미가 집을 못 찾겠구나. 정신영은 손자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죠. 집에 돌아온 정신영을 본 민준의 얼굴은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고? 미안하다. 갑자기 길이 헷갈려서.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말투를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민준 부부는 안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신영은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도 요양원은 좀.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그럼 당신이 병원 그만두고 어머니 모실래요? 나도 하루 종일 집에서 감시자 노릇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미선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신영은 가슴이 미어졌죠. 며느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정신영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죠. 어머니 건강 상태가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다가 또 어제처럼 길을 잃으시면. 알아.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해서 너희들 고생시키는 거.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걱정해서 그래요. 할머니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정신영은 손자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죠. 그래, 너희들 걱정하는 마음 안다. 할미가 조심할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병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정신영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남겨놔야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저녁 민준이 퇴근하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선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신영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죠. 그녀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말을 이어가기 전에 정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참, 내가 그러는데 저기 슈퍼집 김씨 할머니 있지. 요양원에 들어갔다더라. 네. 아, 그러셨어요. 그래, 어제 만났는데 얼굴이 그새 훨씬 좋아졌더라고. 밥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다나. 민주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신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나도 이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너도 그런 곳 좀 알아봐 줄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것이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어. 평생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잖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보고 싶구나. 정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미선이 부엌에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 모시면 되죠. 아니야.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반대하지 마.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지훈이도 거실로 나왔어요. 가족 모두가 모인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할머니, 정말로 그러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세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신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우리 지훈이. 할미가 너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할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란다. 그날 밤 정신영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몇 권,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을 발견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삐뚤빼뚤 적힌 글씨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신영은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죠. 일주일 후 요양원 입소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어요. 건물은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지만 정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게요. 민준이 어머니의 짐을 들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죠. 아니야, 여기 좋구나. 정원도 있고 공기도 맑고. 정신영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는데 다행히 같은 방을 쓸 할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와서 산책도 같이 하고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정신영은 손자의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의사 되면 할미가 제일 먼저 진료받으러 갈게.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다. 너도 몸 건강히 잘 지내. 민준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너는 병원 잘 운영하고 가족들 잘 챙기면 돼. 가족들이 떠나고 정신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빈 방에 앉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했던 그녀에게 홀로 보내는 첫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요양원에 들어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어느새 무더운 여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신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던 민준의 방문을 기다리며 말이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민준이가 올 거야. 정신영은 아침부터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서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정신영 할머니 면회 오신 분 있나요? 그녀는 간호 스테이션에 가서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오늘은 면회객이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정신영은 애써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바쁜 듯 했습니다. 뒤에서 병원 특유의 소음이 들려왔죠. 아니, 그냥. 오늘 토요일이라서. 혹시 올 수 있니? 죄송해요, 엄마. 오늘 응급수술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 알았어.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전화를 끊은 정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라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그 다음 주라고 했었죠. 같은 방을 쓰는 박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들이 의사라며. 바빠서 못 오나 보네. 네, 환자들 때문에 바빠요. 정신영은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아들도 그래. 처음엔 자주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어. 옆방의 최할머니는 더했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자식 얼굴을 못 봤다고 했어요. 처음엔 서운해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요. 그래도 정신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로비로 나가 면회객을 기다렸죠. 다른 할머니들에게 자녀가 찾아올 때면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손자님이 오셨네요. 김할머니는 손자가 매주 와서 좋겠어요. 옆에서 간호사가 다른 할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이도 처음엔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대 공부가 바쁜지 연락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정신영은 방에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어요. 민준아,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엄마가 여기 온 지 벌써 넉 달이 되었어. 내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엄마 얼굴도 보러 와주면 좋겠다. 그녀는 쓰다가 멈추고 다시 종이를 구겼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있어. 너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병원은 잘 돼가니? 편지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아빠와의 추억,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혔죠. 하지만 그 편지들은 보내지지 않고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날이 늘어갔어요. 어떤 날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잊어버렸죠. 그럴 때면 무작정 집에 가겠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다니까요. 의사라고요, 의사.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드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간호사들이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형은 침대에 묶이곤 했죠. 정신이 돌아온 뒤엔 창피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 환자가 많아서. 그래, 괜찮아. 일이 중요하지. 정신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이번엔 편지가 아닌 일기였죠. 오늘도 민준이는 오지 않았다.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비록 너가 나를 잊어도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창밖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의 달이었지만 정신영에겐 그저 외로운 달빛일 뿐이었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의 하얀 벽은 창밖의 눈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삭막했죠. 정신영은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배가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생기는 소화불량이려니 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할머니, 오늘 정기 검진 있는 날이에요. 병원 가셔야 해요. 간호사를 따라 병원에 간 정신영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민준이 일하는 병원이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정신영 할머니 보호자분 계신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신영은 고개를 저었죠. 보호자 없이 혼자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췌장암. 남편을 데려간 그 병이 이제는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죠. 정신영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시면. 아니요, 치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남았는지만 알려주세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신영의 단호한 눈빛에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신영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간호사들이 권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죠. 괜찮아요. 어차피 나이 들면 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정신영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몸이 아프니 정신도 더 흐려졌죠. 어떤 날은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 남편을 찾았고 어떤 날은 어린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민준이가 아빠 찾아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는 요양원이에요. 간병인이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정신영은 점점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편지를 썼습니다. 글씨는 점점 알아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내 아들 민준아, 엄마야. 오늘은 정신이 좀 맑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하늘에 있겠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써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영은 간병인과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라니까요. 오늘 퇴근하고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이 의사면 뭐해요? 1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아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아들 욕하지 마라. 정신영은 간병인의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그 바람에 또다시 진정제를 맞고 침대에 묶였죠. 정신이 돌아온 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민주는 여전히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편지를 쓴 건 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펜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가 되고 싶다. 비록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너를 키우며 보낸 시간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쓴 정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정신영은 꿈을 꾸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 옆엔 어린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여보, 이제 갈 시간이야. 민준이는 잘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손이었어요. 새벽 3시 30분, 정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한 건 아침 6시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엔 그동안 쓴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3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요양원 옆 작은 장례식장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신영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민준이 집에서 급하게 찾아온 사진이었어요. 민준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그의 옆에선 미선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이렇게 마르셨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대생인 그도 죽음 앞에선 그저 24살의 손자일 뿐이었죠.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을 때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요. 선생님, 저희가 모르는 다른 병이 있었나요? 간호사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넉 달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절대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아버지를 데려간 그 병을 어머니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드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만 하셨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오는 사람들이 모두 민준의 지인들이었어요. 병원 동료들, 의대 동기들, 거래처 사람들.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어머니만의 친구나 지인이 없다는 게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선생님,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민준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녁 무렵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에 요양원 직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거 할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요.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낡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내 아들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께서 거의 매일 뭔가를 쓰셨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면서도 이것만은 꼭 쓰려고 하셨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어요. 어떤 것은 또렷하게, 어떤 것은 알아보기 힘들게 쓰여 있었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밤 10시, 민준은 홀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오늘도 너가 보고 싶구나. 요양원 밥은 맛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해주고 싶은데.
첫 번째 편지는 1년 전 날짜였습니다. 요양원에 막 들어갔을 때였죠. 우리 아들 병원은 잘 되고 있니? 엄마가 준 돈으로 잘 회복했길 바란다. 엄마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민준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오늘 병원에 갔다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빠가 그리운가 보다. 하지만 너에게는 알리지 않을 거야. 내가 걱정할까 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요양원이 멀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지만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내 아들아, 다시 태어나도 너의 엄마가 되고 싶다. 사랑한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괜찮다,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그는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이죠.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은 을씨년스러웠지만 곳곳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는 어머니 방 책상에 앉아 다시 편지를 꺼냈어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빈 방을 채웠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내가 내 아버지 곁으로 가는 날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서 고마웠다. 편지를 읽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울고 있는 자신을 꼭 안아주셨죠. 고등학교 때 늦은 밤까지 공부하면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야식을 만들어주셨고요. 의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아, 내가 내 곁을 지키지 못하는 어느 날에 내가 눈을 감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민주는 편지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릴 아들을 위해 용서의 말을 남기신 거였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의 어미로 태어나고 싶다. 또다시 병들고 너와 헤어지게 되더라도 일평생 너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강한 의사로 살아왔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죠.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하얀 가운을 입은 민준이 노인들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정년 퇴직까지 10년이나 남았지만 그는 병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의료봉사를 시작했죠. 할머니, 오늘은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신 거죠? 그의 얼굴엔 예전과 달리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선생님은 매주 오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그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죠.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료를 마친 민준은 요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의사가 된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도 할머니처럼 의사가 되어 있었죠. 너도 바쁜데 자주 와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가족은 자주 봐야 한다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지훈이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정신영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민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어르신들을 진짜 가족처럼 돌보고 계세요. 지훈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준도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뭔지, 희생한다는 게 뭔지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답하는 것 같았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죠. 1년 동안 매일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처럼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한다. 그게 할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거야.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안에선 어르신들이 오후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과 지우는 다시 하얀 가운을 여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의 홀로 남은 벤치 위엔 정신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사진을 비추자 그녀의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났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은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일생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민준을 통해, 지훈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고 했죠. 어쩌면 정신영 할머니가 봄바람을 타고 다시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를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